자, 이번 시간부터는 물권법입니다. 자, 먼저 물권법에 의의부터 되어 있죠. 물권법이란 것은 물건을 지배하는 이 물건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민법상의 규정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물권법이죠. 그래서 물건을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하고, 이 물권법의 성질을 좀 알아두십시다. 성질은 물건이란 것은 지배권이기 때문에 독점한단 말이에요. 독점. 지배를 하기 위해서 독점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세요. 그래서 물건을 지배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그 물건의 종류라든지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규정해 놔야겠죠. 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규율하는 법체계는 아예요, 물건에 정해져 있는 법 규정에 따라서 그 물건의 종류와 내용을 정하게 되고, 이걸 우리는 첫 번째, 물권법에서는 물권 자체가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만 인정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가 대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요, 이 물권을 규율하는 법체계요, 물권법이란 것은 강행법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당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권법의 가장 큰 특징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물권법의 특성은 강행법규다. 강행법규다. 즉 당사자가 마음대로 물권의 종류를 만들 수도 없고 그 내용을 정할 수도 없다.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만 해야 되고, 그 법률에 정해진 것은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강행법규다 이렇게 정리해 두어야 됩니다. 강행법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권은요, 이 물권법에서는 당연히 이 물권에 관계되는 내용을 정했으니까 그 물권은 국가나 또 민족에 따라서 그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각각 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권의 특성은 그 나라의 고유한 법적 성질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유법성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유법성이다. 보통 매매 같은 경우에 매매를 통해서 매도인이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든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재산권을 받는다, 이런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매매 계약을 하든 미국에서 매매 계약을 하든 뭐 유럽에서 매매 계약을 하든 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드는 채권법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들은 국제적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채권법은 국제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에 반해서 물건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통해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물권 관계되는 것은 고유법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지배하는 그러한 모습은 나라와 국가와 민족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 나라의 고유한 물권의 내용을 정해두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권법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 강행법규성이 있고 고유법적 성격을 갖는다. 이 두 가지는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물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물어보겠죠. 물권이 뭐냐? 그래서 물권의 의의와 종류에 놨죠. 이게 바로 물권 법정주의와 결합되어서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고 그 지배를 통해서, 지배는 독점으로 지배하는 거죠. 독점을 통해서 이렇게 지배해요. 지배해서 이득을 합니다. 이득을 보는 것을 법에 의해서 허용하죠. 법의 허용. 이게 바로 물권입니다. 물건을 지배하여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허용되는 것, 이것을 물권이라 그래요. 그래야 물권은 어떻게 된다고? 법정주의가 적용된다. 그죠? 물권은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만 인정한다. 법에 정한 대로만 인정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 법원은 어떤 게 있냐라고 보면 우리 민법
5조에서요. 법률이라는 법하고 관습법이라는 법, 이 두 가지로만 정한다 이났습니다. 이 법에는 법률과 관습법만 인정한다. 이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죠. 국회에서 제정한 법. 따라서 행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만든다든가 각 부령에서 만든다든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또 대법원에서 만드는 법, 예컨대 대법원 규칙으로도 물권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로서만 물권의 종류나 그 내용을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 이 관습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옛날부터 반복적으로 그 내용이 그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보통 관행이라고 하죠. 관행. 그 관행이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야, 저 관행은 우리가 다 모두 지켜야 돼. 저거 안 지키면 우리는 법적으로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허용하는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관습이 이제는 법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죠? 이때 이 법의 이름을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습법에서도 물권을 정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분묘기지권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요. 분묘를 아주 신성시하죠. 그래서 자신의 토지지만 타인의 조상이 옛날부터 묻혀져 있고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자신의 토지 위에 들어와서 이렇게 봄철에 와서 한식 때 이 무렵에 와서 이렇게 그 분묘를 다시 이렇게 손 보고 말이죠. 또 가을 되면 우리 추석에 가까우면 뭐예요? 그래 그 해 추수한 물건을 곡식을 갖고 와서 우리 제사도 지내고 하잖아요. 성묘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내 토지니까 들어오지 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신의 토지지만 옛날부터 그 존재했던 타인의 가족의 그 가족 묘가 있다든가 조상 묘가 있으면 거기서 이거 다 이장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걸 우리는 소위 분묘기지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분묘기가 있는 그 토지의 주인일지라도 그 분묘기지를 수호 봉사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막지 못하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가지로만 물권의 종류와 그 내용을 정한다. 이것을 말하거나 이렇게 우리는 물권 법정주의라고 한다. 이렇게요. 이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재 13페이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물권의 종류는 어떻게 정했느냐라고 하면 점유권과 본권으로서 소유권과 제한물권 이렇게 내놨죠.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내용을 보면 자 우리는 민법상에 있는 것을 제일 중요시 여겨야겠습니다. 민법상의 물권은 점유권과 소유권을 이렇게 대별하고 이 소유권에서부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해서 8가지 물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법이 그죠? 자, 여기 점유권은 보통 어떤 물건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건으로서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현재 그냥 점유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의 물건이다. 즉 왜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남의 물건을 슬쩍 훔친 사람이 그 물건을 훔쳐서 가지고 있는 그 자체도 우리 민법으로는 점유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둑이라도 점유할 권은 원천이 없지만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그 자체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점유권이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실상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이 소유권은 뭐죠? 그 물건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용 수익권도 누리고, 또 만약에 금전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면 처분해서 교환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그러한 모든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본권이라고 합니다. 본권. 소유권은 본권이다 이렇게 하고, 이 소유권에서 빚어져 나온 물권, 그러면 결국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질권, 저당권이라는 이 6개의 물권은 소유권의 그 안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삐져져 나와서 우리 민법이 물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그렇다면 소유권에서 여기서 삐져져 나온 만큼의 양만큼은 소유권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상권 기타 6개의 물권이 만들어지면 이 소유권은요 그만큼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소유권 안에서 그만큼 빠져나갔으니까, 빠져나가서 물권이 되었으니까 그것만큼은 소유권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6개의 물권은 이 소유권을 제한한다라는 의미에서 제한물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6가지 물권이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렇게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하는 모습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이 3가지는 당의 소유권의 대상인 물건을 지배하여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그 대상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 이렇게요. 이에 반해서 유익, 유치, 질권, 저당권 이 3가지는요. 소유권에 있어서 그 물건을 처분하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가치 있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 그것을 소유자가 당에 돈이 필요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대신에 그 물건, 소유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일부를 채권자한테, 자신의 채권자한테 미리 지배할 수 있도록 물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권의 횟수를 안전하게 하는 담보 목적으로 물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유치질권, 저당권이란 것은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로서 인정되는 물권 해가지고요, 이것을 담보 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인물권과 담보물권은 제한물권으로서 소유권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우리 민법이 형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질권, 저당권 이 개개의 물권이 어떤 모습으로 성립하고 성립된 그 물권이 어떤 내용을 가지는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 거래에 알선을 주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동산의 거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렇다면 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발생하는 물권은 우리가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그만큼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이 8가지 물권 중에 순수히 동산을 대상으로 해서만 성립하는 물권은 시험에서 빼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 질권이 빠집니다. 시험에서 제외. 왜냐하면 질권은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고 민법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7개의 물권입니다. 이 7개의 물권이 성립하는 모습과 성립했을 때 그 내용이 어떤 게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험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체계입니다. 체계. 우리 민법에 있어서 물권법이 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유권, 소유권, 요것을 우리는 기본적인 물권이라고 그래요. 기본적인 형태의 물권이다. 그 중에 소유권인 본권을 기초로 해서 여기에 있는 6가지 물권은 소유권에서 삐져져 나와서 소유권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 물권에서의 6가지. 그럼 이 6가지도 역시 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에서 삐져져 나왔으니까 본권인 소유권에서 나온 것이므로 여전히 이것도 본권이 됩니다. 본권.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 민법상에 물권을 크게 나누면 점유권과 본권으로서 7개의 물권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7개의 물권, 본권 중에 대표가 소유권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할 수 있겠다. 자, 이러한 물권은 성립하게 되면 일정한 효력이 있는데 물권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물권이라면 채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고요. 이건 채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권 자체가 누군가로부터 침해를 당하면 그 물권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침해하는 그 당사자한테 침해되는 요소를 제거, 없애도록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없애라고 요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권의 효력에서는 일반적으로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자, 물권 청구는 어떨 때 발생하느냐? 물권이 침해당할 때 이렇게 되겠죠. 침해당할 때 하는 거다. 물권에 기초해서 행사하는 권리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권이 그러면 이러한 물권이 어떤 모습에 의해서 변동하는가? 물권은 변동하는 모습입니다. 이 변동이라는 것은 물권이 발생하거나 또 변경하거나 또 소멸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발생, 변경, 소멸하는 현상인데 이 변동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행위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 우리 사람의 행위인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 변동이 난다. 그 외에는 법률 행위 아닌 사유가 되겠죠. 이 법률 행위 아닌 사유에서 물권이 변동되기도 하는데 이때 물권 변동의 원인이 법률 행위가 아닌 경우 이렇게 하면 좀 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크게 나면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나중에 이 내용을 상세히 배우는데 사람의 행위에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됩니다. 함께 이렇게. 그러나 이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았어도 법률 규정에 따라서 바로 물권 변동이 생겨요. 그러나 법률 행위, 즉 얼굴을 마주보고 물권을 움직이는 그러한 거래 행위를 통해서 물권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공시 방법을 함께 갖추었을 때 그때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때 공시 방법은 주로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라는 제도로, 그 다음에 동산의 경우는 인도 또는 점유로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을 뭐라 하냐? 이건 형식이죠. 즉, 법률행위에서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이런 결과가 나려 그러면 이러한 형식, 그렇죠? 여기에 등기라는 형식, 인도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드디어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취하는 입장을 형식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물권의 소멸은 물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와 물권이 상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 나누는데, 물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물권이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이 오래돼서 다 허물어졌다든가, 아니면 건물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절대적 소멸 이렇게 표현하고요. 상대적 소멸인 경우는 결국은 어떤 자에게 권리가 존재했던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됨으로 인하여 종전에 있던 권리가 소멸하는 현상을 우리는 상대적 소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물권의 소멸 사유, 어떤 경우에 어떤 원인이 발생하면 소멸하는가, 이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보통 뭐 목적물을 멸실된다든가, 또 소멸 수효가 완성된다든가, 또 혼동이 된다든가, 또 물권자가 스스로 물권을 포기해 버린다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공용징수에서 국가가 가져가 버린다든가, 그러면 이 세상에 개인의 소유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버리죠. 그 다음에 국가의 재판기관, 즉 법원의 재판 기능에 의해서 몰수 판결이 남으로써 없어져 버립니다. 개인의 소유권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요. 뭐 이런 내용들 중을 우리가 상세하게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물권에 관한 기본 원인들 또는 총괄적인 이야기, 물권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종류를 정하고 이런 정하는 원리는 또 무엇이고 또 물권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발생, 변경, 소멸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다 배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고요. 다음 시간에는 점유권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때부터는 점유권부터는 바로 물권 각칙이라 그래요. 물권 각칙. 그래서 각칙을 개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